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회계를 끝냈고 이제 기본서가 나가는데, 자, 먼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요거는 이제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회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먼저 배우시면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뒤로 뺍니다. 자, 전혀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개념체계는 지금 85페이지부터 130페이지예요. 85부터 130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문제는 하나 내지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회계를 다 이론을 배운 다음에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건너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131페이지 상품 매매업의 회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먼저 하시게 되면 또 순서의 흐름이 깨져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배우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 어디부터 가느냐 그것도 건너뛰어요. 건너뛰시고, 자, 어디로 가느냐 249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예를 했죠. 구구단을 배울 때 2단하고 3단하고 4단하고 순서껏 배우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어요. 자, 구구단을 2단을 배운 다음에는 3단 하면 안 돼요. 4단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8단을 배우고, 그 다음에 3단, 6단, 9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구구단을 빨리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회계도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교재의 편제를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하여튼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9페이지에 자, 금융자산인데 오늘 배울 내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은 다 알잖아요. 현금 모르시는 분 있어요? 오메, 좋은 거. 현금? 좋은 거야. 돈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금과 회계에서 말하는 현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만을 현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 현금의 범위가 상당히 좀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은 이제 현금은 아닌데 현금처럼 취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자, 요거를 우리는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로 통용이 되는 거니까 지폐나 주화, 그 다음에 외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현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 내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런 수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대금을 뭘로 받았느냐? 지폐로 받았대. 그러면 차변에 지폐 그러지 마시고, 자, 지폐는 종이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차변에다가 현금이라고 써라 이 소리죠. 또 상품을 매출했더니, 자,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줬어요? 동전을 줬어요. 그럼 차변에다가 동전 그러지 마시라. 동전도 돈이죠. 그래서 현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상품을 매출했더니 상대방이 달러로 줬네요. 자, 10달러를 줬습니다. 그럼 차변에 달러 그러지 마시고 그냥 현금이라고 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자, 현금 범위는 통화. 자, 화폐로 통용되는 지폐나 동전이나 외화를 받으면 현금이라고 하고, 왜? 이는 화폐로 통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은 얘는 현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받으면 바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이래버려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통화대용증권에는 뭐가 있느냐? 뭐 상당히 많는데 제가 간단하게 외워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타작이 여러 대를 자, 평일날은 지들이 사용한대요. 공일날 배우라고 우송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좀 밑에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통화대용증권에는 뭐가 있니? 그러면은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 배우 우송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우자 이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타자기는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지금 컴퓨터로 대체가 됐지만 옛날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자, 우리 타자기 갖고 문서를 작성했어요. 자, 그래서 자, 국가에서 이 타자기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평일날은 지들이 쓰고 여러분들 공일날 여러분들한테 배우라고 보내왔대요. 우송해 왔다. 이렇게 앞대가리만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 배우 우송 이렇게 먼저 외워놓으면, 자, 먼저 국이 뭐냐? 국고송금통지서. 자, 국고송금통지서. 자, 가는 가계수표, 타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는 자기합수표, 여는 여행자 수표, 배는 배체저금의 환급증서, 공사체의 만기표, 공채나 사채의 이자표. 자, 일람 출급어음, 그 다음에 배당금 영수증,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우편수표, 그 다음에 송금수표.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통화대용증권 이렇게 얘기하고, 자, 통화대용증권의 개념은 통화는 아니지만, 돈은 아니지만 얘네들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면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받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금 이래라 이 소리죠.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우선 자기합수표 뭔지 아시죠?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합수표를 내가 상품을 팔았어요.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그냥 상품이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냥 상품 앞으로 배우겠어요. 자, 상품 이래도 되고, 앞으로 이제 아까 그 상품 단어를 건너뛰었잖아요. 자, 상품을 3분법으로 나눠서 상품을 사오면 매입, 상품을 팔면 매출 이래요. 근데 처음에 기초회계에서는 그냥 상품이 나가면 상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상품 단어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상품이 나갔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합수표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합수표는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자기합수표를 받으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요?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은행에서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합수표를 받았다고 차별에 자기합수표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자기합수표를 받으면은 그냥 현금이라고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받으면 무조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간단하게, 자, 자기합수표가 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국고송금, 우선 수표부터 할까요?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상기업에서는 당좌 거래를 합니다. 자, 은행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당좌 예금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는 것은 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에요.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500만 원을 당좌 예금하면은 은행에서는 나한테 뭐를 주느냐 하면은 수표용지하고 어음용지를 줘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 가서 보통 예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하면 은행에서는 나한테 뭘 줍니까? 통장, 그 다음에 체크카드, 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리고 요 예금을 찾으려면은 통장을 갖고 오셔서 찾든지 아니면은 체크카드로 찾으시라 이러잖아요. 근데 요 당좌예금은 500만 원을 은행에 당좌예금했으면 요 돈을 찾으려면 반드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용지와 어음용지를 이용해서 요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에서는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기계를 산다고 그럴 때 그러면 5억을 씌워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돈을 받는 사람은 씌워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5억짜리 기계 하나 사러 가면 3박 4일 걸리겠네. 자, 그래서 5억짜리 기계를 사러 갈 때는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5억 해놓고 은행에서 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그 거래처에 가서 기계 사고 자, 수표용지 하나 딱 꺼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계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늘 와서 기계를 사고 나한테 뭐를 줬어요? 당좌 수표를 줬네. 그럼 나는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겠지? 그러면 당좌 수표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은행에 가겠죠. 은행에 가서 나 돈 줘라. 그러면은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니까 아예 이런 거를 받을 때는 그냥 현금 이래버려라 이 소리죠. 자, 여기 이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계수표는 뭐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당좌예금을 하는데, 자, 월급 받는 사람들은요 또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야? 가계종합예금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가계종합예금에다가 가입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이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가계수표를 줍니다. 근데 이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나 똑같은 얘기죠. 자,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자, 뭐 삼겹살하고 참이슬하고 8만 원어치를 먹고 이 가계수표를 딱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받으실래요? 왜 안 받아? 자, 가계수표 받아갔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가계수표에 써 있는 은행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창고에 제시하면은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수표가 붙었어요. 가계 수표가 됐든 타인 발행 수표가 됐든 자기합 수표가 됐든 여행자 수표가 됐든 우편 수표가 됐든 송금 수표가 됐든 수표를 받았다. 그럴 때는 무조건 현금 이래라 이 소리죠. 물론 수표를 받았다고 100% 현금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자, 뭐냐? 내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내가 자 500만 원을 은행에 당좌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나한테 수표용지를 주겠죠. 자, 내가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자,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고 자,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내 당좌예금에서 찾아가라 하고 당좌예금을 100만 원 이렇게 줄여놨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거래은행에 와서 빼가죠. 그러면 당좌예금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원래는 500인데 100만 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내 은행에는 400만 원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당좌예금을 줄여놨는데 다음날 내가 어디에다가 상품을 팔았어요. 자, 상품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수표를 주네? 받았어요. 이런 내가
어제 발행했던 그 수표인데 그 수표가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나는 수표를 발행하면 그 사람이 찾아갈 줄 알고 얘를 400을400으로 죽여놨는데 내가 물건을 팔았더니 내가 발행한 수표가 나한테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안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도로 늘어나야죠. 그래서 이때는 자, 차변에 당좌예금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았을 때 그때는 현금이 아니라 그때는 당좌예금으로 다시 원위쳐야 되겠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 자, 그것만 뒤에 가서 당좌예금 배우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자, 어지간해 수표를 받았대요. 자, 송금 수표를 받든 우편 수표를 받든 여행자 수표, 자계약 수표, 타인 발행 수표, 가계 수표 받으면은 무조건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이거는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 한 2천만 원? 작년에 연봉이 한 2천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뭐를 합니까? 우리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군요 하면서 장려금을 준대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여러분들한테 쪽지를 하나 보냅니다. 자, 뭐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자, 그 다음에 지급통지서. 그 다음에는 금액은 150이든 200이든 나오겠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돈을 줄 때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쪽지서가 옵니다. 국가가 돈을 보내겠다라는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근로장려금 지급 통지문,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1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자, 노원지점,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이제. 그럼 여기 가서 찾아라, 이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받으셨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국고송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현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국고송금 통지서를 받은 즉시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 KB은행 노원지점에 가서 창구에 제시하면은 은행원이 뭘로 줄까요?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송금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아도 이때는 현금이라고 해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자, 국고송금 통지서 얘도 현금이다. 자, 그 다음에 대체지급 환급증서는 자, 우리 이제 옛날에는 우체국에는 저금을 하러 간다고 그랬고요. 은행에는 예금을 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지급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는 증서예요. 그래서 대체지급의 환급증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은 바로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자,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고요. 또 지방채를 매입할 수 있고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를 매입합니다. 그러면은 자, 사채나 국공채를 매입하면은 일정한 날짜가 되면은 이자를 우리한테 해주겠죠. 그럼 그 채권 뒤에 이자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바로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겠죠. 또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자, 사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바로 현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채나 사채의 만기표가 되든 공채나 사채의 이자표가 되든 자, 이런 거를 받으면 은행에 가면은 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유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셨어요. 그러면은 주식 내가 사면은 그 회사가 이익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통지서 가지고 어디로 가실래요?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가면은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죠. 자, 그래서 배당금 영수증 요거 받아도 현금이다. 자,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 가면은 돈 주겠죠. 자, 우편수표 요것도 역시 우체국에 가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국가 타자 여러 대, 공일 배우 우송 여기에 해당하는 놈을 받았을 때 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차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람 출구보험 요거 하나가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자, 일람 출구보험이라는 것은 그 일람 출구보험을 설명하기 전에요. 자, 이 수표 중에서 선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요 선수표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자, 거래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더니요. 자, 이 사람이 나한테 당좌 수표를 끊어줬습니다. 자, 금액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2020년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2020년 10월 11일인데 여기 그 수표의 날짜를 보니까요. 2020년 12월 10일로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오늘은 언제라고요?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이에요. 근데 이 수표에 기재된 날짜는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여기 수표에 기재된 날짜. 그러면 내가 상거래를 하고 자, 수표를 받았는데 날짜를 먼저 받았잖아요. 2020년 12월 11일 날 지급하겠다. 이런 수표를 내가 지금 10월 10일 날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런 수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이 언제예요? 10월 12일 날, 자, 월요일 날 요거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KB은행 지급 지점이 노원 지점으로 돼 있네. 그러면은 자, 이 수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KB은행 노원 지점에 가서 창구에다가 딱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 질문입니다. 자, 1번 은행원이 지체 없이 현금으로 준다. 2번 무슨 소리야? 손님 날짜가 아직 안 됐네요. 자, 12월 11일 날 오세요 하고 지급을 거절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예요? 그냥 바로 날짜가 아직은 안 됐지만 내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날 자, 이렇게 요 수표를 가지고 갔어요. 2020년 12월 11일로 되어 있는 거를 12월 11일로 되어 있는 수표를 창구에 제시하면은 은행에서는 주겠냐 안 주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대부분 분들이 무슨 소리야? 주겠지. 안 주겠지. 12월 11일 날 오라고 하겠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수표는 수표법에 의해서 일람 출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수표는요. 일람 한번 쳐다보면 줘야 돼요. 출급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수표를 우리는 선수표라고 하는 거죠. 자, 날짜도 안 됐는데 먼저 받은 수표. 그래서 얘를 선수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선수표를 왜 발행합니까? 저 발행한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이 12월 11일 날 준다고 여기다 썼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여기 있는 1억을 12월 10일까지만 채워서 당좌예금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이 사람 계좌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 저런 상황에서 저 수표를 창구에 제시하게 되면은 은행원은요 짜려보죠. 어이씨, 날짜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갖고 왔을까? 그러면서 이 발행인의 코드, 발행인의 계좌를 찍어요. 그래서 이 사람 통장에 돈이 마침 있어요, 1억이. 그러면 즉시 인출입니다. 즉시 주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 사람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부도 처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우리 은행에 거래하는 분이 수표를 부도를 내. 그러면은 다음날 신문에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아주 위험한 게 이 선수표예요. 그러면 왜 저런 선수표를 발행했을까요? 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12월 11일 날 주겠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러면 자기한테 수표를 먼저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2월 11일 날 은행에다 제시하겠다. 그럼 나는 그걸 수표를 발행하면서 뭐라 그래요? 좋아. 절대 그 전에 갖고 가면 나 부도 나니까 절대 갖고 가면 안 돼요. 라고 사정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뭐 미리 갖고 와서 뭐 하겠냐고.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꼬셔서 받은 거죠. 그래 놓고 다음날 간 거예요. 왜? 너 골탕 먹어봐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수표는 일람출급이다. 따라서 날짜에 관계없다. 여기에 날짜가 뭐 2021년 12월로 써 있어도 날짜 무시. 무조건 일람출급이기 때문에 자, 이거 무조건 현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현금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상도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도덕이 뭡니까? 상대방이 12월 11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시해야 그게 상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수표를 받았을 때는 어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수표를 받으면 받으러음으로 가시고 선수표를 발행을 하면 이때는 지급어음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슨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지만 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자, 선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올 때는 받으러음이라고 회계 처리하셔라.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자, 여기 무슨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이 제목이 이번에는 약속어음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약속어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2020년 12월 11일 날 지급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만약에 자, 10월 12일 날 은행에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죠. 손님, 날짜를 잘못 하셨네요. 이 사람이 12월 11일 날 준다고 했으니 12월 11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은행에서는 이 사람 계좌에 돈이 있어도 인출을 안 해주죠. 그게 바로 어음이에요. 그런데 이 어음에 자, 횡선이 그어지고 여기에 일람출급 이렇게 써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람출급어음이고 일람출급어음은 날짜의 무시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거래를 통해서 일람출급어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날짜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바로 회계 처리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통화대용증권으로서 자, 한 번 더 자, 앞대가리만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배우 우송 요것만 외워주시고 자, 어떠한 상거래에서 이러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49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쭉 나왔죠? 참고에 자, 자기합수표와 타인발행수표. 자, 타인발행수표.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자, 그 다음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표, 만기표. 그 다음에 송금수표나 우편한 증서.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번. 얘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되는 거고요. 자, 4번서부터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뭐예요? 우표나 수입인지. 얘는 우표나 수입인지는 얘는 현금화하려고 한 게 아니죠. 따라서 자, 우표와 수입인지는 자, 뭐 일반적으로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인지 그러면은 얘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우표는 통신비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입인지는 요거는 세금과 공가예요. 그리고 수입증지는 수수료로 합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자, 요거는요, 수입인지는 발행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입인지 밑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구청에 가서, 자, 뭐 서류를 띄게 되면은 수입 증지를 붙이죠. 거기는 이제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요 수입 증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자, 수입인지를 받은, 자, 했다 그러면은 세금과 공가로, 자, 우편은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249페이지의 현금의 범위에는 여기는 간단하게 1, 2, 3 요거는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안 된다. X예요. 그 다음에 5번 선일자 수표도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자, 선일자 수표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자, 수표의 수령인이 현재가 아닌 수표권 면에 표시된 미래의 발행 일자를 지급 제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질은 어음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품 매매로 수령한 경우, 자, 수취했을 때 약속어음, 받을어음으로 처리한다. 근데 여기는 받을어음을 매출채권이라고 표시했죠. 자, 이게 통합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매출채권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딱 두 개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온 외상 매출금과, 자, 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을어음. 자, 요거 두 개를 매출채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채무. 그러면은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라고 있어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요거 두 개는 퉁쳐서 매입채무라고 하고, 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은 합해서 매출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게 왜 그러냐? 이것도 좀 미리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운 게, 요거는 개별 계정 과목이고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려요. 자, 재무상태표에다가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이 100원,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 200원 이렇게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재무상태표는 왜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기업의 경제적인 상태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재무제표잖아요. 그러면 자, 이용자,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우면은 됐지. 이거 뭐 외상 매출금이 100원, 받을어음이 200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고합니까? 그냥, 아,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은 300원이다. 이러면 되는 거지. 상거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300원이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지. 그거를 외상 매출금 100원, 받을어음 200원 이럴 필요 없다. 이 소리죠. 보는 사람 눈 피곤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되,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보고할 때는 보는 사람 편하게 매출채권 이렇게 보고를 해라. 그래서 만든 계정이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자, 매입채무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에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이 200원이 있고 지급어음이 300원이 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자, 우리가 물건을 매입해서 갚아야 할 채무가 500원 있어. 이렇게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대변에 일반적인 이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 회계 처리는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으로 하되, 나중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제표에는 매입 채무가 500원이다. 이렇게 보고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무제표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선일자 수표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을어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불증. 자, 종업원에게 가불해 줍니다. 그게 현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 단기 대여금. 가불은 종업원에게 월급날 받기로 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종업원 단기 대여금 또는 임직원 단기 채권 이런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출이 제한된 이익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 예금했는데 어떤 그 질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제부터는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 배후 우송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현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다음에 나와 있는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4, 5, 6, 7. 자, 요거는 현금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요게 이제 현금의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념은,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의 보고를 할 때, 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 우리 회사의 현금이 10,000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20,000원, 그 다음에 뭐 당좌 예금이 30,000원,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거를 재무정보 이용자인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요걸 퉁쳐서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고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60,000원 이렇게 보고해라 이거예요. 자, 현금이 10,000원, 보통 예금이 20,000원, 당좌 예금이 30,000원, 이렇게는 내부에서 관리할 때만 그렇게 하시고, 자,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할 때는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0,000원 있다 이렇게 보고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의 개념, 자, 현금성 자산의 개념은 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자, 또는 상환일이 90일, 자, 90일, 그러면 3개월이죠? 자, 3개월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매매 증권을, 좀 더럽게 복잡하네요. 요거를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자, 여기에 보고할 수 있는 범위는 1번 현금에 해당하면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2번 요구불 예금에 해당하면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3번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면, 자,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이용자들은, 아,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지금이라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이런 것들, 또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매매증권들,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 내부에서는 관리용으로 현금이면 현금이고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이고 당좌 예금은 당좌 예금으로 보고를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는 퉁쳐서 우리 회사가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현금성 자산의 범위. 자,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90일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 아이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다시 볼게요. 내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했어요. 1년짜리 했다가 만약에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1년이 안 돼서 그 정기예금 해약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는데요. 자, 11개월 보름, 이제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딱 1년이 되는데 일주일을 못 기다릴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은행에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나 이거 해약하겠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뭐라 그래요? 손님 이거 깨시면 엄청나게 손해봐요. 이자 못 받아요. 자, 중도 해지하면 중도 해지에 따르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걔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현금성 자산은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거라며. 또 현금화 되더라도 손해를 안 봐야 된다며요. 여기 봐요. 이자율이 변동된다라는 얘기는 중도 해지에 따르는 이자율의 변동이에요. 그래도 이자율이 중도 해지에도 자,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처음에 약정한 이자가 중도 해지에도 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자 별로 손해 없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해보세요. 이자 없어요. 3개월짜리는. 그러면 3개월짜리로 정기예금 했다가 2개월 20일 만에 해지한다. 그래 봐야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취득일로부터 만기나 상환일이 90일, 3개월이 안 되는 금융상품이나 자, 매매증권, 공사채를 말합니다. 채권. 그런 것들이라면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결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언제라도 기업이 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 거기에는 1번 통화, 그 다음 2번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3번 현금성 자산.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거기 보세요. 250페이지에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 쭉쭉 나와 있는데요. 다만 주식은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제외되는데 단 주식 중에서 상한우선주 3개월 이내 상한우선주라면 얘는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상한우선주라는 거는 주식인데요. 자, 3개월 이내 상한우선주라는 것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개월 이내 회사에 가서 돈 내놔 그러면 회사는 바로 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한우선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외적으로 원래 주식은 만기가 없지만 3개월 이내 상한우선주라면 그거는 3개월 이내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소리죠.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범위, 자, 거기 보시면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다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의 상한우선주, 자,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의 환매채, 자, 투자 신탁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 증권, 자,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자, 딴 거 다 볼 거 없고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취득일로부터 만기 또는 상환일이 9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단기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해당되는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